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어쩌면 남을 탓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절반을 차지한 채로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있지요.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그 탓의 화살이 아니라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상처의 절반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라고 되묻는 내 탓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살지요. 공자의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인 마음의 훈련이자 인생 후반을 편안히 사는 지혜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 말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오직 내 선택이라는 것. 한 교직에 평생 몸담았던 한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늘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매일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새벽까지 일했지만 늘 평가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날 조금만 인정해줬다면 그 생각이 수십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소식에서 그 교장 역시 윗선의 압박 속에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탓했던 사람도 결국 자기 자리에서 버티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남을 탓한다는 건 사실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를 묻는 연습이지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대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를 써보는 겁니다. 이걸 저는 감정일기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남편이 말을 퉁명스럽게 해서 서운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피곤했다는 걸 잊었다. 혹은 친구의 말이 상처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나는 그 말에 이미 예민해져 있었다. 이렇게 쓰는 순간 마음의 초점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평정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나왔음을 알고 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훈련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가 많았고 남편은 그 잔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매일 잔소리 듣고도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 사람은 평생 나랑 같이 살아준 사람인데 잔소리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그 말에 친구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답니다. 그 남편은 이미 탓하지 않는 평화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온다. 탓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고통은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결국 행복은 타인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탓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말투, 태도, 무심한 행동이 마음에 남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한 줄 적어 보세요. 나는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한다. 이걸 저는 내려놓는 선언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굴레를 푸는 선언이지요. 탓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용서와 수용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건 결국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은 내 기준과 달라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탓도 아닌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고수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늘 불평이 많던 자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소연하곤 했지요. 공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다만 그 일을 통해 내 마음을 단련할 뿐이다. 세상은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탓할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 마음속의 원망은 사실 미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 허전함을 우리는 탓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탓을 내려놓는 순간 미련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반응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란 남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순간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탓하면 복잡해지고 내려놓으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마음에는 원망이, 단순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인생 후반의 품격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일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평화는 내 몫이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오며 인생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의 오해와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서운해지고 행동 하나에 화가 나고 가끔은 왜 저 사람은 늘 그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비난이라는 방패를 꺼내듭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잘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순간 마음 한켠에는 작은 단절이 생깁니다. 비난은 잠깐의 위안을 주지만 결국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허물로 보지 않는다. 즉, 군자는 타인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사정을 먼저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택하라는 건 인생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늘 마음에 걸리는 후배 교사가 한 명 있었지요. 늘 지각하고 아이들에게 혼을 내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툴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사라면 기본이 성실함 아닌가? 저 사람은 도무지 교사로서의 자세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교사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치매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쳤고 아침마다 요양원을 오가느라 늘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교감 선생님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비난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왜 저럴까? 대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마음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공자의 인간관계 윤리는 이렇습니다. 비난은 판단의 언어이고 이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조화는 이루되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건 곧 이해는 하되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철학과 같습니다. 비난은 분열을 낳지만 이해는 품위를 지킵니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수록 그 비난 속에는 사실 우리의 불안, 조급함, 열등감이 섞여 있습니다. 비난은 타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남을 탓하지 말라고 했고, 스피노자는 이해하려 애쓰는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한 걸음 물러선 시선이 관계를 살립니다. 비난이 끊어지고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조화의 예술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군자다. 이 말은 오늘날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 간에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옳고 그름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충고보다 낫습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미성숙이다. 감정의 성숙이란 바로 이 판단을 미루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곧장 재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의 첫걸음입니다. 비난은 빠르고 강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느리고 깊습니다. 비난은 쉽게 에너지를 폭발시키지만 그 불은 금세 꺼집니다. 이해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빛은 오래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를 느낄 때보다 이해하려 할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큰 통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이해는 단순한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 뇌의 성장, 감정의 성숙을 이끄는 지혜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비난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비난이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해가 곧 용기라는 것을. 남을 미워하는 건 쉽지만 그 속을 이해하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 또한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비난은 우월감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군자는 연민의 사람이지 비난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치고 외로울 때는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몰라줘서가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를 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대부분 이해받지 못함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 진리입니다. 비난은 감정을 분리시키고 이해는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를 보는 눈이 바뀔 뿐이다. 그 말은 인생 후반의 성숙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힌 것입니다. 이해의 힘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나 자신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비난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해는 처음엔 어렵지만 그 끝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해는 나를 위한 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비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단 1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한 문장이 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비난을 멈추면 세상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를 선택하면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결국 이런 뜻이 아닐까요? 비난은 쉬우나 이해는 품격이다. 오늘 하루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겠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를 이해할 뿐이다. 그날 우리는 진정한 군자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전혀 다를 때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조화를 같음으로 착각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봐야 관계가 편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화의부동, 다름을 품되 흐트러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의견이 다르면 곧 적이 됩니다. 정치에서도 세대 간에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다르다는 말은 틀렸다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압니다. 다름이 꼭 틀림은 아니라는 것을, 다름이 불편해 보이지만 그 속에 세상을 넓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수다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지요.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나랑 대화 좀 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소.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이 다르지만 마음은 통하잖아. 그때부터 그들은 같아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조화였습니다. 공자는 조화를 강요된 일치가 아니라 존중 속의 균형이라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다른 성격이라도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조화는 세상을 살리는 근본이다. 같아지려는 사회는 불안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는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았는데 저 사람은 왜 몰라줄까? 그러나 조화는 참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피어납니다. 참는 건 억눌림이고 이해는 수용입니다. 상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는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는 나에게만 진리일 뿐이다. 그는 사람마다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의 화이부동과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같은 잎사귀가 없듯 같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니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줄지만 그만큼 깊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름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속도가 달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말이지요. 그게 바로 화이부동의 관계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인생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요. 스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울림이 아니라 복제다. 너를 자라게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그 말처럼 다름은 성장의 자극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이 깊어집니다. 조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내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 것. 셋째, 다르다고 해서 내 가치를 낮추지 말 것. 조화는 타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그 경계, 그게 바로 인생의 중용입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존중을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을 군자라 불렀습니다. 군자는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소인은 같음 속에서도 다툰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 관계란 나를 잃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삶은 늘 다름 속의 연습입니다. 자녀와도 친구와도 배우자와도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만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조화이지요. 다름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강해지고 인생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생각이 달랐다면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름을 품는 건 결국 나를 넓히는 일입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이자 인생의 조화입니다.